네, 진사로입니다. 49회 한능검 기본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일제의 식민 통치와 민족 차별 교육이 배경이고, 나주역 사건, 그 다음에 한일 학생 충돌, 일제 경찰의 차별적 대응, 그래서 광주 지역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운동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해 가지고 왜 11월 3일이 그 학생운동의 날, 뭐 이렇게 이제 제정이 돼 있죠. 예전에는 학생의 날이라고만 했는데 지금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아마 뭐 이런 정식 명칭이 붙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요거랑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하면 뭐니 해도 신간회가 나와야 돼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이 운동을 조사하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일어났다. 이건 60만세 운동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고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일어난 건 3.1운동입니다. 이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족협동전선, 그러니까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연대하려는 이제 연대를 모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정우회 선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신간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요. 이제 이 흐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이 국민대표회가 개최된 거는 그 임시정부에서 했어요. 1923년에.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임시정부가 설립됐는데 너무 활동이 부진하니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국민대표회에 참석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창조파와 개조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논의를 해요. 이제 창조파는 임시정부라는 조직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을 이어나가자 이거였고, 개조파는 이 임시정부라는 조직은 둔 채로 여기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나가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이 1920년대 이후에는 한동안 부진했었습니다. 그 한인애국단을 김구 선생께서 설립해가지고 상하이 훈커공원의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거죠. 자,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을 꼽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것은 삼균주의 기념비입니다.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정치, 경제, 교육, 균등을 통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호혜, 평등을 실현하자는 삼균주의를 제창한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힌트고 뭐고 없이 바로 나와야 돼요. 삼균주의 하면은, 이거 하면은 조소왕 선생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제 조소왕 선생님이 삼균주의 이거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1940년대 임시정부, 여기서 대한민국 건국강령 이게 선포가 됐다라는 건데, 이것도 조소왕 선생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연결해서 쭉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박은식 선생님의 경우에는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시죠. 한국 통사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책을 쓰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잠시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이분은 유학자로서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을 쓰고 유교 개혁을 주장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쓰자면 너무 많아서 말로만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심화 쪽 개념 강의를 듣다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채호 이분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민족주의 역사학자 분이시죠. 이제 뭐 아까 대한매일 신보 나왔을 때도 뭐 독사신론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뭐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같은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특히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리켜서 그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사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조선 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 이렇게 정의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에 조선혁명 선언을 써서 그게 이제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게끔 하시기도 했죠. 이제 뭐 그런 이제 업적들이 많습니다. 뭐 이건 안 나오겠지만 이분은 리순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리순 감옥이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곳이기도 해요. 그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셨던 그 감옥에서 신채호 스님도 순국하셨다.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한용운 스님, 만해 한용운 이렇게 부르죠. 시인 겸 승려. 승려를 먼저 써야 되나요? 자, 시인으로서는 이제 님의 침묵. 그 다음에 알 수 없어요.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림이 됩니다. 뭐 이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려로서는 이제 불교 구신.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개혁 운동을 많이 펼치셨어요. 그 다음에 잡지로 유심 같은 이런 잡지를 창간하시기도 했는데, 뭐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용운 선생 하면 시인과 승려, 님의 침묵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와, 근데 이게 뭐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이 선지 4개에 나와 있는 네 분이 진짜 전부 다 어마어마하신 분들만 나왔네요. 예,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답부터 찾을게요. 자,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하셨고 신한청년당을 결성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심지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것도 중요하고 좌우합작위원회 조직, 해화동 피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요 신한청년당하고 좌우합작위원회만 보면은 두 분이 남아요. 이 두 분이 선지에 다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신 분은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정답이 2번입니다. 여운형 선생님께서 결성을 하셨고, 이 김규식 선생은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견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성하신 분은 여운형 선생님이고, 이제 김규식 파견. 요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김규식 선생이 그 파리 강화회의를 갔는데 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부 대표 자격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당 대표는 안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 김규식 선생을 그 외교 부장 쪽으로 바로 임명해서 정권을 줘요. 그래서 이제 김규식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권 대신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들어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뭐 이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정답은 여운형 선생님이고, 이 여운형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또 뒤에 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게 8월 15일이에요. 1945년. 그러니까 광복이 되는 그 순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선총독부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 및 치안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맡아야 될 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끄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이제 바로 또 이후에 수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좌우합작위원회, 요거는 이제 남북 분단의 우려가 발생하니까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 서울 해화동에서 피살, 이거 어떤 인간이 여운형 선생님을 피살했는지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념 대립 때문이에요. 좌우의 이념 대립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이념을. 그래서 그놈의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이 대단한 민족 지도자분들을 그냥 죽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랑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쟤는 죽여야 될 놈, 빨갱이 새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민족끼리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갑자기 또 감정이 들어가네요. 됐고요.
자, 어쨌든 정답은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운형 선생님하고 저승에서 만나서 무슨 말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김규식 선생님은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신한청년당 결성할 때 참여하셨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가셨어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 파견. 이 중요하니까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독립청원서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요게 있고 그 뒤에 40년대 임시정부 부주석. 이제 요거를 역임을 하셨어요. 당시 임시정부 주석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는 이제 좌우합작 운동, 역시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활동하셨어요. 여운형, 김규식 이 두 분께서 좌우합작 운동의 그 우와 좌를 맡아서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김구 선생하고 겹치는 게 남북협상.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 같은 걸로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운형 선생님께서 이제 피살 당하시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이 결국 이제 좌절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뭐 유엔 소총회에서는 이제 남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막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제 완전히 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야 뭐 분단이 그냥 현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당시 이분들 입장에서 분단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삼국시대 이후로 우린 한반도가 분단됐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분단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두 분이 함께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지만 잘 안 돼요. 결국 50 총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분단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고 그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9월 9일에 북한의 김일성 독재 정권이 수립됐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운형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은 아마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 두 분이 저승에서 만나셨으면은 정말 두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김구 선생님 좀 두 줄 써놨는데 요 외에도 이제 요 전에 뭘 하셨냐면 한인애국단. 뭐 그전부터 임시정부에 계속 계셨고 한인애국단 조직하셨고 이봉창 윤봉길에서 활동하셨죠. 임시정부에서 주석도 하셨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 하셨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은 그냥 두 단체로 딱 정리가 돼요. 신민회. 이제 대성학교도 직접 대성학교입니다. 대성학교 신민회에서 세웠다라고 했는데 실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주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흥사단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죠. 요 두 단체 설립하셨다로 그냥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정말로 3점짜리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이 선지에 나와 있는 네 분이 워낙 그 우리 뭐 독립운동 이런 걸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일어난 사건으로 오는 것은 자, 먼저 긴급조치 해제와 구속인사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무조건 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는 긴급조치입니다. 자, 긴급조치 9호 위반자 전원, 뭐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자. 그러니까 긴급조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자, 이 긴급조치라는 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 이건 유신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유신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 대통령이 3선까지 돼요. 3선 개헌해가지고 세 번째 됐는데 이제 그냥 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유신체제를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년 그 간선제 이렇게 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계속하여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거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조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에 따라서 막 위반자들을 갖다가 수감시키고 막 이런 일이 이 당시에는 이제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유신체제의 긴급조치 이후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보시면 뭐 50 총선거에 한참 전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결국 유신체제 이후의 거는 금방 나오긴 나와요. 왜냐하면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종말을 고한 혁명이니까 박정희 유신체제보단 당연히 전이고요.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정부가, 그러니까 박정희의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죠. 이 군사정변 이후로 이제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이 됐던 이런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18 민주화 운동이죠. 요거는 신군부. 그러니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유신체제 이후에 12.12 사태가 있고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제 서울의 봄, 그 시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쟁 기간 보시면 알아야 되고요. 이상가족, 민간인 사망, 전쟁 고아 10만 명. 정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웠으니까. 동족 상잔이라고 부르죠. 6.25 전쟁입니다. 한국군, 유엔군, 북한군 이런 게 나오면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 선지가 쉬워요. 인천 상륙작전이 나왔으니까 그게 답이고, 이제 정답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은 이건 좀 쓸게요. 흥남 철수 작전,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일사후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1951년 1월 4일에 우리가 서울을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되는 그때의 일을 말합니다. 이게 일사후퇴예요. 그 다음에 그 정말로 좀 어렵게 나오면은 발췌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거 6.25 전쟁 중에 있었어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바에 의하면은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승만 정부에서 직선제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총선을 했더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거 당선이 돼가지고 여소 야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국회의원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발췌 개헌안 해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직선제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방공포로 석방. 이게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그냥 방공포를 석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국 대통령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 얘기까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6.25 전쟁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모스크바 3상 회의, 요거는 이제 광복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는 미 군정이 들어선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선 직후. 예. 이제 광복 직후에 우리 뭐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 선포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뒤에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뭐냐? 나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미 군정 체제를 그냥 수립을 해버립니다. 그 직후에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가 열렸었다 이거죠. 자,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요거는 6.25 전쟁의 배경이에요. 따라서 6.25 전쟁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미국이 극동 방위선을 설정을 했는데 그 극동 방위선에 일본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과 북한 쪽에서는 이거 여기서 전쟁 벌여가지고 적화통일 시켜도 되겠네 이렇게 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제정 역시 전쟁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재헌국회에서 제정을 했고 반민특위가 열렸지만 이승만 정부에서 방해했죠. 자, 46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국내 첫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 탄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정부는 1973년 1월 중화공업화 추진을 선언하고 소수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포니가 생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저보다 조금 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대나 환갑 정도 되시는 이분들은 이 포니라는 자동차를 아마 많이들 타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많이 탄 사람은 아닙니다. 자,
1974년 1월 특히 중화공업화 추진 요게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예요. 1960년대에는 경공업, 70년대에는 중화공업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선지에서 박정희 정부에 관한 경제적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경제 관련된 걸로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나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석유 파동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거는 김영삼 정부, 농지기업법 제정은 이승만 정부 때인데 이것도 재헌국회에서 제정했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거는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레는 김대중 정부, 미국은 노무현 정부, 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되겠습니다. 47번. 자, 다음 일기에 나타난 세시 풍속을 행하는 명절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래요. 그 다음에 팥죽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10살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나이 먹는 게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자, 팥죽을 먹는 날, 밤이 가장 긴 날은 바로 동지를 뜻하죠. 이게 이제 12월 22일에서 23일 정도. 그 다음에 이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 그 다음에 단오는 음력 5월 5일,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뭐 이 정도죠. 뭐 창포물로 머리 감는 게 단오 때 하는 일이고, 뭐 이때 그네도 많이 타잖아요. 그 다음에 추석 때는 이제 송편을 빚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어제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이 일본 나고야로 52대 27로 두르고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시기를 이제 뭐 되게 어린 나이지만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만 보고서 이 정부가 뭐다라고 알기는 좀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은 사실 드네요. 자, 그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때가 언제냐면 1981년이에요. 이때가 이제 정부로 따지자면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 왜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1년 뒤에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일본을 눌러서 더 이제 가슴이 벅찼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좀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쯤에 이제 그때 이제 경합했던 나라가 일본이었다라는 거를 좀 뿌듯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래서 그 시기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1번이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게 1987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6.29 선언이 나왔다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서울 올림픽이 일어났다, 이제 개최됐다라는 겁니다. 자, 베트남의 국군 파병,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요거는 뭐 누구 정부는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그 미 군정이 수립된 그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요거는 김영삼 정부. 이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985년, 그 다음에 1998년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남북 이산가족 최초의 상봉,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예요. 저 연도보다는 보통 얘를 보면은 그 통일 관련된 업적의 키워드로 많이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이 정주영의 소떼 방북,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 대단히 좀 놀라웠던 일이에요. 이게 요 차에 전부 소가 실려 있는데, 이 정주영이 당시에 현대그룹 회장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소를 잔뜩 이렇게 끌고서 이제 그 판문점 쪽을 지나가지고 이제 북한 개성 쪽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당시에는
대단한 퍼포먼스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이만큼 많이 화해 협력 단계로 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로부터 2년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죠. 자, 어쨌거나 이 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과 정주영의 소떼방북 사이, 즉 전두환 정부와 김대중 정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정부로 따지자면은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이 정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거 찾을 때는 본문에 주어진 게 지금 남북 화해협력 통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지에서도 화해협력 통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2번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이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는 김대중 정부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그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일이라 가 뒤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요거는 그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나온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역시 말씀드렸듯이 가 이후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예요. 자, 50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독도 인문학 교실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자, 인물이 있죠. 일본에 건너가 독도를 지켜낸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안용복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안용복 선생은 사실은 이제 그냥 그 독도, 울릉도 지역, 독도 지역 주변의 어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건너간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계속 이제 그 울릉도 독도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 어로 활동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가가지고, 야, 여기 너네 땅이냐, 너네 땅이 아니냐, 대답해. 막 이제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너네 땅이다. 뭐 이런 이제 답을 받아서 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안영복 선생님에 대한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일을 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조선시대 숙종 때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담이지만 이분이 이 일을 하고 오셨는데 바로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왜냐? 관리를 사칭했다라는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본의 그 높은 인간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안영복 이분은 원래 평민이에요. 그냥 상민. 예. 그래서 이제 조선 관리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너 관리 사칭 해가지고 죄를 받은 거죠. 그 죄는 뭐 죄는 죄겠죠. 근데 참, 예, 어쨌든 뭐 그랬다 금방 풀려난다고는 해요. 예, 그렇고, 자, 이범윤 이분은 누구냐면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하셨는데,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그 간도관리사를 파견했는데, 그 간도관리사가 바로 요 이범윤 이분이에요. 간도관리사.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북쪽 지역, 간도 지역에 이제 이 이범윤 선생님이 총책임자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백성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거기 백성들 이제 돌아보고 이제 뭐 행정적인 거 처리하고 심지어 세금도 받았어요. 예, 그런 역할을 하셨었다라는 건데, 일본이 1909년에 간도협약을 통해서 청나라의 영토다라고 인정해버렸다 이거죠. 썩을. 예, 이렇게 되고, 정약전 이분은 정약용 선생님의 형입니다. 그 흑산도 지역에 유배를 가가지고 유배. 그래가지고서는 그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흑산도 지역에 있는 그 어보, 그러니까는 바다에 있는 보물들, 뭐 물고기나 이런 거, 그거 관련된 책을 쓰셨다 이거죠. 자, 최무선, 이분은 화약의 아버지. 그러니까 국방과학. 화약을 도입해가지고 국방과학으로 만들었어요. 화통도감을 세웠죠. 화약.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9회 한능검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